그럼 상가는 요새 경매로 잘 나옵니까? 상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네. 상가도 좋은 상가 찾기 정말 좋습니다. 좋은 상가인데 왜 경매로 나오죠? 나올 리가 없죠. 안 좋은 상가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상가를 또 경매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건 두 가지야. 몰라서 받거나 두 번째는 안 좋은 상가를 좋은 상가로 바꾸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받는 거고 누가 상가인지 잡으면 좋다. 하나는 안 좋은 상가를 박차를 받아가지고 그걸 좋은 상가로 팔아먹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냐 아니면 저거냐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가구는 팔면 왜 절세가 되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이게 단독이냐 아니면은 이게 공동이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럼 공동주택은 우리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개별 호수마다 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다가구는 개별 호수마다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지. 개별 분양이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다가구주택은 단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한 사람이고 주인 한 사람한테 여러 가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룸도 아까 원룸 쪼개기 하잖아요. 그렇죠? 쪼개기. 그러니까 부동산도 돈을 벌려면 잘 쪼개야 돼. 잘 쪼개고 잘 붙여야 돼. 쪼개는 기술도 필요하고 붙이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 다가구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4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4억의 경매로 낙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6억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 6억에 매도를 합니다. 6억에 매도를 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 나오죠? 시세 차익이 2억 나오죠? 네, 요 시세 차익이 2억 나왔어요. 그러면 요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얘기예요. 요거는 세금이 없어요. 양도세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다가구는 뭐라고 했었죠? 단독이라고 했죠. 그럼 단독이니까 이분은 뭐예요? 주인 한 사람이니까 1세대, 그렇죠? 1세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집 몇 채예요? 두 채예요? 한 채예요? 한 채가 된다는 거죠, 한 채. 다가구를 한 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분하면 1세대 1택이고 몇 년 채우다 팔면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가 있다 없다? 양도세가 없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가구가 투자 수익률, 뭐 여러, 여기, 그거가 모여서 있으니까, 임대 수익률도 있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또 멘트가 있는데, 세금도 없으니까, 뭐예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가구가 품귀현상이 없어. 다가구는 경매가 아니라도, 그냥 매입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그냥 매입으로 들어가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이 있다면, 지금 투자 돈이 바로 있다면, 전 다가구 사겠어요.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 건 돈 받고 해야지. 술 얻어먹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심할 게 있어.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또 사고를 쳐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다가구를 자기가,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한 이 정도 차익 남은 거예요, 시계에서. 그래서, 이분이, 해결했대. 그랬는데, 제가 해필이면 요 강의할 때 다가구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그때 교육비 30만원 내고 와서 1000만원 바로 왔어. 3번 교육도 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다가구를 팔았는데, 양도세가 없는 거는 이분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다가구를 팔 때 이거를, 어떻게 팔았냐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거니까 통매도를 취하자는 거예요. 부분매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1인에게 팔아야 돼, 1인에게. 그래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수인 계약을 합니다, 수인. 수인이니까 한 사람이라는 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죠. 매수자가 여러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투가 됐던 거야. 여러 사람이 매수자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돼요. 양도세가. 이거를 이분이 놓쳤던 거죠. 근데 해피를 제가 이 강의 할 때 이분이 막 들어온 거야. 30만 원. 그럼 만약에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있어요. 비과세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가서 계약서 배분해줘. 다행히 계약금만 준다고 돼요. 그럼 그분은 30만 원짜리 교육비 내고 얼마 번 거예요? 1,000만 원 번 거죠? 만약 등기 넘겨버렸으면 난리 났지. 등기 넘겨버리는 건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한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약서를 한 사람이 명의했었어요. 공동명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밥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규정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이게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지만 어떤 부동산 관련된 지식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요 너무나 팍팍 와닿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대전 가서 강의하는데 이분이 토지 관련 토지도 세금 있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가면 다 토지만 관심이 있어. 별 집에 관심들이 없어. 지금이야 이제 뭐 세종도시다 뭐 이렇게 호재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 공인 중개사분이 자꾸 저대는 거야. 이출 받아와서 교수님 강의 듣고 지난주 강의 듣는 덕분에 1,000만 원 벌었대요. 네? 저는 1,000만 원어치 강의한 적이 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세금을 이용해서 토지 중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그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 말로는 2,000만 원 벌었다 이거야. 100만 원 투자하고 2,000만 원. 그런 게 그런 게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재밌어지고, 야, 이게 시간 내서 온 게 이게 참 보람 있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말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써먹으시라 이거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딱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져갈 거는 각자 한두 가지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포커스 틀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택 가지는 분들, 어떤 분은 상가, 어떤 분은 땅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딱 매칭이 되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다가주택을 수에다 팔면 왜 절세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보다는 고가주택자가 유리하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규정이긴 한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분이 집을 두 채 갖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3억에 사가지고 이걸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럼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2억에 대해서 6에서 38%를 내야 됩니다. 그럼 한 30%대 나옵니다. 2억 그러면은 20에서 30%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한 20% 잡아주고 하면은 이인상 한 4천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자, 요 집이 얼마짜리 집이냐면 5억짜리 집이고, 요 집이 얼마짜리 집이었냐면 6억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11억이 되는 거죠. 네, 아니, 7억이라고 할까요? 1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송파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12억짜리 아파트야.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송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요 상태에서 12억짜리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얼마에 샀냐면 6억 주고 샀어요. 그럼 6억 주고 샀으면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차익이 6억이에요. 그럼 6억이면 이거는 무조건 38%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38%가 3억을 넘어가면은 6억 넘어가거든요. 차 띄고 뽀 띄고 다 빼가지고 공제 받고 다 해서 3억을 넘어가면 38%예요. 그러면 이게 30%만 잡아도 6, 38, 1억 다 한 2억 된단 말이죠, 돈이.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런 집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9억을 넘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고가주택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한 세대가 하나의 고가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요. 일단 비과세는 안 됩니다. 그럼 과세가 된다는 거죠.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가 되긴 되는데 1고가주택을 2년 갖고다 팔면은 과세가 되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 양도 차익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왜 주냐? 이게 1세대고 2년 보유주택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고가주택이라는 것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차익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 수 있냐?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6억에서 10억이 팔 수 있는 차익이 6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에다가 곱하기 이때는 9억을 초과하는 분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곱하기 뭐예요? 9억을 초과하는 분만. 전체를 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9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양도 금액분의 양도 금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9억 초과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분은 양도가액이 얼마였었죠? 양도가가 12억이었죠? 지금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12억이었죠? 12억이 있어요, 12억. 그 다음에 이게 얼마죠? 12억이에요. 그럼 12억에서 9억 빼면 얼마예요? 3억인가요? 그럼 3억이니까 3, 1은 3, 3, 40,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4분의 1로. 그럼 6억에 4분의 1로 차익 계산이 들어가요. 6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25%란 말이에요. 25%.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6억에 25%는 얼마예요? 6, 5, 30, 6, 22. 1억 5천인가요? 1억 5천. 네,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세 차익 6억을 얼마로 줄이는 거예요? 1억 5천으로 줄이는 시세 차익. 여기 시세 차익이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얘는 일반 주택은 2억이었잖아요. 두 채 있는 사람들은. 그럼 2억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1억 5천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2억이 더 많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여기는 차익이 6억인데 6억을 1억 5천원 좀 줄인 거잖아요. 요즘은 평파집은. 그러니까 1억 5천원으로 계산하는 거고 여기 차익을 2억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단순히 비교해도 양도세가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양반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합쳐서 여기도 12억이고 여기도 12억이지만 어떤 집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요 고가주택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 두 채, 세 채 되신 분들이 집이 이렇게 될 줄 아는 분들은 다 이걸로 갈아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루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칩 중에서도 다만 이제 이게 12억도 이제 그 차이가 있죠. 면적이 넓은 12억이냐, 평형대가 넓은 거냐, 좁은 거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평이 넓어버리면 대신 집이 또 아파요. 그렇죠? 그게 한 12억 정도 하면서 강남 음아파트 정도의 규모. 그런 게 이제 알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런 고가주택인 분들은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알려주면은 이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요거를 바로 그 변형을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12억이다 여기 12억. 그러면 12억이니까 분명히 그러면 이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9억을 안 넘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이 9억이야. 9억이면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9억은 9억을 넘지 않았다는 거거든. 9억 1000, 9억 200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시세는 지금 12억인데 이 9억만 되면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약서를 겠습니다. 계약서를 12억짜리를 얼마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9억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그 유명한 다운 계약서. 그럼 다운 계약서 썼어. 그러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느냐? 비과세인 줄 알고 이제 자기 딴데 버렸은 거죠. 그때 세무서에서 들어오라고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니 12억짜리인데 어떻게 9억에 쓰셨어? 아니 다운 쓰면 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네?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절세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다운업 쓰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걸리면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세무서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카메라 두 개 써야 되겠어요.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죠. 가산세가 40%. 가산세 40%. 그럼 세금 줄려다가 걸리면 가산세 40% 내버리고 줄이긴커녕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운업을 조심하셔요.
다운업죠. 그래도 쓰던데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 분들은 뭐예요? 걸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위험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운업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써도 문제 없던데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옛날 생각하시면 옛날에는 다운업을 써도요 이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법률적으로.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에는 지금은 양도소 이 거래를 할 때 거래 금액을 거래할 때 이 거래액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이게 지금 있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7년도 이후, 07년도 이후에는 실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전이 됐을 때는 어떤 거냐? 이전이 됐을 때는 기준시가 됐죠.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가 금액이 크겠어요? 실거래가 크겠어요? 실거래가 크죠.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놓은 평균 금액이에요. 평단가라고 얘기해요. 그 평단가가 시세보다는 훨씬 쌌거든요. 그럼 시세보다는 이게 시가에 한 70에서 80% 정도 쌌기 때문에 그럼 요 가격으로 신고이 됐었다니까요. 그럼 70%까지 다운해서 써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이게 개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는 뭐냐?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요. 2007년 전에도 그랬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이후라고 했죠. 네. 이때 개정이 된 겁니다. 2007년도에.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거 하신 분들은 요 생각하시는 거야. 그때 문제 없었는데요? 그때 문제 없었지. 근데 지금 거의 바뀌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실거래가에 대해서 국세청이 예민하게 반응하냐면, 자, 지금 부동산 매매거래해서 등기부등본하고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요새는 매매거래가가 등재가 됩니까? 됩니까? 등재가 돼요. 실거래가가 다 나온다니까요. 요즘은. 실거래가를 등재하도록 등기법상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실거래가 등재가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적혀있는 실거래가가 허위가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등기소가 사기친다는 거 같던데요? 그렇잖아요. 등기부를 딱 뜨면 실거래가가 지금 10년도에 거래되는 게 5억이었다. 그럼 5억이 진짜라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시기에서. 그러면 이 실거래가를 등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소에서 뭐라냐? 구청한테 야, 니네들 그거 취득세 받고 그거 할 때 말이지 실거래가 다시 좀 해라.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거래가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구청에서 실거래가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등기소에서 넘겨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구청 니네들 잘 확인한 건 맞지? 그럼요. 저희가 잘 확인해요. 책임질 수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등기소한테 요거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거래가 확인은 반드시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 같은 데는 이 실거래가 좀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럼 다운업 걸리면 어떻게 되냐? 취득세 5배 받더래요. 받더러 5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이 과다한 다운업 써달라고 그러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그냥 둘이 알아서 카페변에서 쓰세요. 카페변은 사장이 좀 중개인이겠죠. 그렇죠? 네. 자기는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자기 취소는 아니지만. 업무정지까지 하면서 내가 그거 왜 중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겁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도 그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지방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옛날 얘기하는 거야. 교수님 다운해서 썼는데요. 안 걸리던데요. 예, 안 걸리죠, 지금은. 왜? 세무서 바쁘거든. 바쁜데 내 것까지 어디서 다 쳐다봐요. 다만, 그래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가 세무서 상대로 사기치면 사후관리 기한이 10년이에요, 10년. 그럼 10년이라는 게 뭐냐? 10년 전에 이렇게 다운업 쓴 것이 적발됐다. 추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10년 동안은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운업 계약서를 쓰실 때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잘 할 것인가. 그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불려가요. 안 하는 게 최고. 네? 안 하는 게 최고죠. 네. 안 하는 게 최고야. 근데 꼭 그래서 해달라고 자꾸. 저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네. 저는 서울이고 집이 3분의 네.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2개가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관리를 다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양도소득세가 40만 원 정도 어. 나왔었는데 24평짜리니까 7년 만에 이게 날라온 거예요. 200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봐요. 몇 년 만에 날랐다고요? 다운 계약서를 제가 쓴 게 7년 만에 날랐어요. 네. 자기네가 알아서 해줬는데 네. 신고만 하라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2003년 동안. 당연하죠. 가산세 내야지. 그러니까요. 사기 쳤잖아, 세무사람들. 그럼 세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그럼 40만 원 낼 게 250면 몇 배를 내는 거예요? 5배를 물어내는 거죠? 몇 년 만에? 7년 만에. 7개월에 10년 만이에요. 딱 7년. 7년. 저랬잖아요. 사고가 몇 년?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한테 산 사람이 팔면서 그게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 날라온 거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증인이 7년 만에 다. 네. 소리 좀 쓰겠지. 네. 그래도 안 물려가게 다행이지. 불려가기도 해요. 그럼 소명 들어오라고 하죠. 들어와 보시라고. 아, 세무서에 오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제가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네. 자료를 다 한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어제 복잡을 좀 화려하게 하고 가셨어? 그냥 대충 하고 가셨어. 그냥 대충 갔죠. 맞아요. 화려하게 하면 안 돼. 또 복잡을 화려하게 하면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럼 걱정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는 그렇지. 모른다. 그렇지. 잘하셨어. 세무서 할 때는 머리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지금은 문제 없는데, 교수님. 근데, 이런 경우 지금 나오시잖아요. 이게. 뭐 7년 만에 적발됐다. 8년 만에. 그게 왜 그러냐면, 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탈루가 됐을 때는 10년 동안 더 와야 됩니다. 그 상속증여세는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도 나중에 팔다가 나중에 보니까, 증여세 신고 안 했던 거야. 그러면 14년 전에 누락한 것도 추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산세도 엄청나겠죠? 근데 어떤 거는 제척기간이 평생도 있어요, 평생. 평생. 그럼 평생이면 40년 전에 누락한 것도 추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워낙 탈루가 심하니까, 그건 사후관리가 50억을 넘어가요. 재산금액이 50억 넘어가면 그건 또 평생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잘 신고해야 돼.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탁 맞고 나면, 야, 이거 세금 신고 잘하는 게 절세고.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은 증여가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안 됐으면은, 10년 안 돼서 돌아가셨으면은 그때 상속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네,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지가 10년 안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상속으로 넘어간다는 네, 다시 가던데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11번에 있잖아요. 11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업도는 다운 계약서를 좋아하지 말자. 네? 네, 사후관리 아까 몇 년 한다고 했죠? 10년 한다고 했죠? 네. 근데 거꾸로 잘못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세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상가 등을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창업을 했을 때는요. 어떤 걸 돌려받냐면 VAT,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환급 신청하십니다. 환급 신청. 그러니까 맨날 세무서에다가 돈만 내는 건 아니에요. 돈만 내는 거 아니고 돌려받을 것도 있습니다. 기분 좋죠. 세무 냈다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무서에서 이제 환급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죠. 세무서에서 돈을 돌려준대.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낸 걸 난 돌려받을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통장에 얼마 입금이 되냐면 50만 원만 입금이 된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혹시 세무 잘못 알고 나한테 50만 원만 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세무서에다가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그나마 돌려준다고 했을 때 같이 괜히 또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잘못 돌려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죠? 삐리 세무서 전화하면은 괜히 또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거 좀 50만 도지야. 고민을 한 거야. 50만 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전화했더니 세무서 또 들어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때 그 아줌마네 앉아보시라고. 그랬더니 50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공무원이 짜증을 내면서 화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시라고. 화면을 딱 봤더니
세금 체납된 게 있었어, 옛날에. 체납된 게 얼마 있었을까요? 50만 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 돌려주면